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8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던 최근까지도 여야가 없애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논란을 벌였던 바로 그 기관 출입 요원이 현직 시장의 뒤를 캤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시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주장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다하다 별일 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시종일관 두둔해온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교과서가 검정 승인을 받았는지, 왜 이런 교과서를 교사와 학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채택했는지는 놔두고 채택 철회한 부분만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지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거론한 논거들이 아예 사실과 달랐다는 점에서 권력 상층부의 정보 왜곡 실태가 심각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중 무엇이 거짓말인지 뉴스의 재구성에서 모아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송되던 최광희의 영화 쉐킷이 영화와 실화 이야기, 영실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달 개봉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리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에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네, 귀로 읽는 조간신문.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네,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난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행위 시비를 조사하고 공무원 인사 수의계약 등의 동향을 물으면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밝혔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김모 씨가 2013년 9월부터 12월 시장과 시정에 대해서 일상적인 정치 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가천대에서 받은, 그러니까 경원대죠, 과거에 가천대에서 받은 석사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서 이 국정원 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조정관이 또 공무원 승진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공약 사업에 대한 뒷조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근거가 있느냐?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그 공직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확인서가 있고 가천대의 논문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서 이것도 공개할 뜻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정원 경기도지부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가천대 부총장을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한담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농담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정담 비슷한 것,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렇게 정황을 물어보는 정도였지 이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현황과 수의계약 시스템 같은 이런 시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라는 혐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보안 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적법한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해명에 따르더라도 대학 부총장을 만나서 야당 소속 시장의 논문 표절 문제를 거론한 것이 대공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수집만을 직무로 규정한 국정원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이건 의문이고요. 네. 특히 국정원 쪽 주장과는 다르게 이재명 시장 쪽은 국정원 조정관 김모 씨가 표절 논란 심사 과정에 관심을 표하면서 논문을 달라고 했다는 대학 관계자의 녹음 파일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승진 관련한 인사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조정관의 이런 행태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 불법 사찰이었을 가능성도 짙어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지난 대선 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 스스로 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현장에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녹취록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국정원은 뭐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여하튼 부총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네. 또 논문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사실이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환담을 나눴다 이 얘기군요. 예. 근데 그 대학 관계자는 그런 논문 표절과 관련한 그런 질문을 국정원 직원한테 받았다. 아무리 자신은 한담이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느끼는 그 압박감은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출입 영역을 바꿨잖아요. 예. 그 성남시에서 이천으로. 예. 그 다음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시전사무로? 예. 거기 가천대가 그 성남에 있는 곳인데. 경원대 옛날에. 예. 왜 이천 출입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갑니까? 환담 나는 한담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오늘 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예. 지금 2,318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합한 수가 2,818개입니다. 자,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2,318개 고등학교 가운데 한 곳 내지 두 곳만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에 몇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첨부가 안 될 텐데, 첨부가 안 되는 교과서를 과연 교학사가 찍어낼지, 이게 또 관심인데요. 자, 이 청송여고만은, 외부 압력이 있건 없건 간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요. 지금 청송군 농민회 등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이면 기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송여고 관계자는 지난달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교학사 교과서를 1순위로 선정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후에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청송여고 관계자의 말로 말을 종합해 보면은 적법했다는 거죠. 이 과정상에서 무리는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 청송여고 관계자의 말을 청송여고의 학교 운영위원도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뒤집고 있습니다. 청송여고의 학교 운영위원장인 강종창 씨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됐다는 이야기도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인 강종창 씨가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항의를 했는데 학교 측은 이미 채택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정신으로 소송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아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채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파행적인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거죠. 600개가 넘는 오류가 있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내버려두는 그런 학교 운영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학교 측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기사도 또 주목됩니다.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최종 검정 승인 뒤에도 오류가 지적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가 또다시 수정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네. 최종 승인을 했는데 또 오류가 드러나니까 다시 또 수정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최종 승인 뒤에도 수정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오탈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요, 일본군 위안부 서술 등 내용까지 고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밀실 편법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고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나섰는데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재단의 압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정 철회 움직임이 잇따르니까 느닷없이 특별조사 실시를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 그 청송여고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학사 교과서 일선 교사들은 이거 채택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단 위에서의 그 압력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압력도 있고요. 불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교육부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 학교 측에서 외부의 그런 집단 반발,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선정 철회 움직임을 보이니까 느닷없이 특별조사 실시를 발표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교육부가 이게 정당한 처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게다가 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했다가 취소한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 등의 자발적인 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조차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그런 부실 교과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아니 그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국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사실상 0%라는 것은 그만큼 교과서가 수준 미달이란 것을 보여준다. 이런 채택률은, 이런 저조한 채택률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전국 교직원 노조의 압력과 방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 사설 제목이 상식과 정도 벗어난 교육부의 교학사 구학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식과 정도에 입각해서 본다면 네. 교육부는 채택 처리한 학교를 감사할 것이 아니라 네. 청송여고처럼 학교 운영위원회 절차를 무시한 예. 그런 채택 과정을 감사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수가 10년 공들인 역사전쟁, 시민 상식 앞에 참패. 이런 내용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네, 예. 제목 좀 인상적입니다. 예. 보수가 10년 공들여서 역사전쟁을 준비했는데 시민의 상식 앞에서 참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출연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는 일부 보수학자들이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역사전쟁의 결실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실제로 그 보수 세력은 2003년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이라면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서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인사들이 친일, 독재, 미화 등으로 논란이 된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식 연세대 교수는 일본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인 후소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을 때 그 교과서 채택률이 0.039%였다. 자신들이 행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행위를 찬양하는 교과서가 일본에서조차 1% 미만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침략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인데도 친일 미화 교과서 채택률이 1%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놀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반대로 학계에서는 오류,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했는데도 15곳이나 되는 학교의 관리자들이 이를 채택했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15곳이 한 곳으로 줄어들었죠. 예. 자, 이 오늘 보수 언론들을 보면 말이죠. 전반적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그 채택 철회, 이것을 전교조 등 진보 세력의 총공세에 결국 보수 세력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교학사 교과서가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 그게 원인 제공을 하긴 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진보 세력의 이념 공세다. 또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과연 이 교학사 교과서 이걸로 공부할 수 없다. 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모든 분들이 다 진보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건지. 예, 하여간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뭐든지 이념 공세로 이렇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이른바 보수 세력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원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NLL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또 이석기 의원 사건을 들먹이면서 어떻게든 이념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했던 그 행태를 보면은 이거 좀 새롭지도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이념이고 진보라면 그건 자랑스러운 이념이고 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이념 공세가 되겠죠. 하긴 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자랑스러운 불통을 또 좋아하시는데 불통보다는 이념 공세가 훨씬 낫죠. 말이 좀 꼬이죠. 그렇습니다. 아침이라 좀 이 하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한겨레 11면 기사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네. 경찰이 불쑥 신분증 봅시다. 이러는 게 이제 불심 검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현 정권 들어서 2배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보다도 훨씬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4대학 근절을 내세운 정권에 발맞춰서 휴대용 신원 조회기로 마구잡이 신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신원 차량 조회가 444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도 3만 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온 그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이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4대학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든 국민을 통제함으로써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또 경찰의 실적 세우기식 무리한 사찰의 소산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불심검문 당하는 이런 불심검문이 아주 뭐 보편화되던 때가 바로 박정희 정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시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불심검문, 또 경제개혁, 3개년 개혁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4대학 척결. 자, 이 철도노조 관련한 소식입니다. 법원이 지난밤에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서 총 8명 구속영장 또 기각을 시켰습니다. 네, 11명째입니다. 네, 파업 종료 후에 기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검경의 무리한 구속수사, 이게 지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 최연희의 사장이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업 철회를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코레일 노조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복귀한 조합원 200명을 사흘 동안 현장에 투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노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결국 파업 비난 여론을 키우고 징계에 치중하려는 것 아니냐. 결국 다시는 이런 파업 못하게 하려는 훗날 다시는 이런 쟁의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철도노조를 용이하게 다뤄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철도노조는 오는 18일에 서울역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놓고 돌아왔더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참.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 지금 군에 있는 이특 씨 아닙니까? 이특 씨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죠. 자, 뭐 그냥 일개인의 불행으로만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곱씹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국민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런 건 잘해요. 이건 좋습니다. 이런 기사. 사실 치매 환자들의 가족 고통을 보면은 간병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치매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치매 10년이 넘으면은 식구조차 못 알아보고요. 행동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과대망상에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겪는 혼란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발병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지요. 자, 말기 때에는 전문 요양시설을 찾아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치매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사회적인 이 보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돼야 하고 또 강화돼야 하는데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불러다 놓고 의료 관련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 의료 관련한 규제를 푼다는 얘기가 뭡니까? 민영화로 가는 고속철도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영화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의 공공성은 그만큼 축소되고 결국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줄 푸세 공약도 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기사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6면에 실린 건데 농담은 한 번 하면 뭐 다시는 안 써먹는 게 상리 아닙니까? 쓰더라도 한 수일, 수개월 있다가 한 번씩 써먹는 것도 좋은데 같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같은 농담을 2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12일 부처장관들과의 송년 만찬, 12월 19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농담을 했는데 어떤 농담이냐?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와서 다리를 물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알고 보니까 의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농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농담인데요. 네, 저는 박 대통령이 이 농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의족하시는 분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이런 말을 했으면 2번이나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예. 이건 대통령이 할 농담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 의식은 없고요. 이 식인종 농담을 왜 2번씩이나 박 대통령이 언급했느냐? 이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서로 잡아먹고 먹으려는 것을 비유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의미를 부여를 해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 기사가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흡사 자유당 정권 시절 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는 것 재현한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 일면 제목은 북한 인프라 122조 투자할 때는 물류의 실크로드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든가 그런 것도 없이 북한은 다 돈으로 보여요. 이런 식의 기사를 싣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 지향점이라고 하는 게 흡수통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일이 대표적인 흡수통일의 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수십 년에 걸친 신뢰 회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동서독 양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북한을 거의 그 돈으로만 보고 말이죠. 지금 우리 국내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나 이 예. 여권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흡수 통일과 독일의 통일을 비교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이건 한마디로 뭐 정복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예. 이건 참. 근데 일관성은 있어요. 이 공공의 모든 이 역할 또 공공의 모든 그런 기능들을 돈으로 보는 이런 이분들의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이런 의식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참 크게 경종을 울리는 이분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바로 잡아주는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의 오점들.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제 고용세습, 코레일 고용세습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과거에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답답하고요.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보도를 보면 그 북한 일부 교과서에 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한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입니다. 네.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사회경제 대타협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노사정 그 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이제 필요하면 또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도 팩트가 다르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탈퇴했기 때문에 네. 유명무실하고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구나, 대통령한테.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들,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인해 장막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걱정스럽게 지금 어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일. 여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유시민 전 장관이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곰수다에서 밝힌 말.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박 대표가? 예.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계룡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상산고등학교도 결국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산고등학교 교장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여기에 논쟁을 하고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문제드립니다. 상산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자유령 사립고다. 2번 이사장이 수학의 정석 저자다. 3번 서울 성산동에 있다.
4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这建议当前序列중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 기자인 황준호 기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죠. 예.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이 했던 말을 가지고 회담의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의 우경화가 지역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얘기였고요. 또 장성택 처형 후의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박근혜 정부가 연기해달라고, 환수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작년에. 윤병세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에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작권 전환 협상이 아니라 전환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협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케리미 국무장관은 어떤 말을 했나요? 대부분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캐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확장 억지와 미국 군사력의 전면 배치를 통해서 한국의 방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작권 환수는 약속대로 2015년에 하고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더라도 미국이 한국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제들 외에 특별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한미 외교장관에서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우경화 문제를 가장 깊이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인사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나 보군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자로 낸 기고문에서 이명박 정부 때 합의했던 대로 내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하되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년 반 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사람이니까 여전히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전환 시점에 관한 약속은 지키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일종의 절충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재연기를 성사시키려면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국방을 계속 의존적으로 가려다가 상대국에게 거절당한 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른 나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메리카 대륙의 날씨가 큰 화제예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북미 지역은 영하 3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16명이 숨졌습니다. 네.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에서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로 역시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름에 가뭄이 심하다는 소식, 그리고 겨울에 추위와 눈이 심하다는 소식이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계절마다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고 또 그때그때 이상기후를 만드는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 한파는 극소용돌이라는 게 내려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성층권,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있는 성층권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저기압성 편서풍, 이것을 극소용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이게 미국, 캐나다 쪽으로 내려와서 한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보 위험 요소 비교하는데 북한하고 기후 변화를 비교했어요? 예.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방 전문가 3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위협 인식 조사라는 거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6가지 중국, 이란, 북한, 사이버 전쟁, 테러, 기후변화 이 6가지 중에서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답한 사람이 0.7%로 가장 낮았는데요. 기후변화가 위협이라고 하는 답은 5.8%로 북한보다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순위를 보자면
사이버 전쟁이 1위였고 그리고 테러, 중국, 이란, 기후변화, 북한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세계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왔다고요? 예, 가장 특이한 결과인데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주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건 공화당 지지자건 사이버 전쟁이 최대 위협이라는 의견은 다 같았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위협 2위로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기후변화를 안보 위협이라고 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민주당은 반면에 안보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사이버전 문제가 가장 큰 위협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자신들을 사이버 전사쯤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새 화두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활용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실업수당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승부수로 삼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고 이 시간에도 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후속 기사를 썼는데요. 경제 정의를 세우자고 세계에 설파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교황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던데 특히 민주당 쪽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교황의 도덕적 권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는 한 연설에서 최근의 연설에서 교황이 작년에 했던 말 그러니까 어떻게 노숙자가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고 주가가 2% 떨어지는 게 뉴스가 되냐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복음주의 기독교, 이거 개신교죠.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고 또 카톨릭 신자도 유권자의 24%나 되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아들 부시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에 이라크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 때 썼던 논리까지 들이대면서 미국이 신정국가가 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는데 교황은 비록 카톨릭의 수장이지만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교황을 자주 언급하는 데에는 신교 의원이라든지 구교 의원 그런 구분 없이 하고 있고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군요. 예. 탈레반의 자살 폭탄 도구로 희생될 뻔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예. 8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되는 스포즈마이라는 여자 어린인데요. 폭탄이 달린 조끼를 입고 국경 경찰을 공격하라는 지령을 탈레반한테 받았는데 현장에서 추위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기폭장치를 건드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한 군인한테 붙잡혔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탈레반 사령관 자이르라는 사람의 동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탈레반의 자살폭탄 도구로 이용된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축이었다고 합니다. 네. 참 비극적이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헬만드주 또 가즈니주, 이 가즈니주는 과거에 샘물교회 선교단이 붙잡혔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는 감옥에는 폭탄 공격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무려 224명이나 갇혀 있다고 합니다. 네. 탈레반은 배고픈 어린이들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납치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아프리카 소년병사 문제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바로 잡아주는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의 오점들.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제 고용세습, 코레일 고용세습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과거에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답답하고요.
좌건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보도를 보면 그 북한 일부 교과서에 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한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입니다. 네. 읽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사회경제 대타협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노사정 그 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이제 필요하면 또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도 팩트가 다르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탈퇴했기 때문에 네. 유명무실하고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구나, 대통령한테.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들,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인해 장막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걱정스럽게 지금 어디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일. 여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유시민 전 장관이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꼼수다에서 밝힌 말.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박 대표가? 예.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물렸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단 2곳뿐이고, 이들 중 한 곳은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선정 절차에 문제가 발견돼서 역시 채택 무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학사에 검정 승인을 내준 교육부의 노력은 이렇게 현장의 거부로 빛이 발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별일을 다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교육부가 교과서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채택 과정에도 외압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철회 부분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예, 지금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개 학교가 채택을 했다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네. 그 20개 학교에 한해서 특별조사를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뭐 제 기억으로도 없고요. 네. 교육부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특별 감사라고 보도한 것도 있고 특별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더군요.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기자 특별 감사를 얘기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감사 같은 경우에 보통 아주 무거운 주제에 장기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특별 조사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단기간 조사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강도는 감사보다 조사가 덜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네.
말씀대로 교학서 교과서 철회한 곳 20여 곳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뭐 이미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미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사이에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오늘 11시에 아마 그 청사에서 네. 차관이 합동 브리핑, 즉 조사 결과 20개 학교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11시에 공식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예,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어도 한두 개 학교 정도 네. 문제를 삼을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외압이 있었다고 교육부가 판단했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뭐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애초에 저희들이 20개 학교를 특정하여서 방문한 거는 아마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다시 강요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냐. 교육부가 네. 외압을 위해서 또 다른 외압을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고 사실 의구심을 보냈거든요. 네. 사실 그것이 만약에 한두 개 학교가 다시 교학사 채택 철회 자체를 또 철회한다고 하면 네. 그런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그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 경기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 예. 여기는 아직 개교된 곳이 아니죠. 예, 지금 국방부 출자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군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게 되는 학교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경북의 청송여고 이렇게 두 곳만 남은 거죠? 예,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20개 학교 중에는 두 학교만 남아 있고요. 네. 그 한민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설립팀이 임의적으로 사실 교과서를 선정한 건데, 네. 지금 학교장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임용된 역사교사 1명과 네. 인근의 다른 역사교사 2명, 최소 3명 이상이 다시 교과서 선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이사장, 즉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네. 이분은 좀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2월 중순까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2월 중순이면 뭐 바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게요. 뭐 답변도 뭐 450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인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교학사 선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의 시기를 좀 넘겨보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추정이 됩니다. 예, 논란 시기를 좀 늦춰서 시간 벌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꼼수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가 여러 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만약에 뭐 한두 곳 정도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교과서를 찍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채택률이 매우 저조한 교과서가 뭐 역사든 아니면 다른 교과든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뭐 뚜렷하게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네. 이렇게 미비하게 선택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교학사는 뭐 한 학교라도 선택해도 인쇄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 학교도 아마 인쇄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다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지금 뭐 청송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네. 청송고도 지금 박 교장님 그 담당 교장은 절차를 다 지켰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네. 개최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조차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항의 전화를 이제 학교장과 통화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학교장은 처음에는 절차를 지켰다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서 학교 운영위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회의조차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다시 이제 회의 미개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서 선정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네. 그게 딱 어디 규정돼 있는 겁니까? 교과서 채택 절차가? 예, 지금 뭐 거민정 교과서 도서 선정 매뉴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용 도서 선정 규정, 법률로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교과협의회라는 거는 이제 그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협의회인데요. 네. 쉽게 하면 역사교사 협의회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정의 1차 주체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과협의회에서 후보 교과서 종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제시를 하고요. 예, 3순위까지 1, 2, 3순위를 매겨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 담당 선생님들이 올린 1순위를 심의를 하고 학교장도 그 학교 운영위원회 결과에 존중해서 1순위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담당 교과 선생님이 올린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이거 절차상 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는 학교장 예를 들면 3순위가 마음에 드는데 그 1순위를 학교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뒤바꾸려면 교육청에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개 학교 운영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 동우여고였던가요? 거기가 세 가지를 올렸는데 3순위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결국 처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애초에 이제 교학사도 순위 바깥에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워낙 간곡하게 순위에 3순위라도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 담당 역사 선생님들은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3순위 이렇게 올렸는데 설마 그것이 이제 선택거라고는 의심은 되었지만 확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교장 선생님의 의지대로 3순위가 최종 통과가 되었던 것이죠. 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교과협의회 선생님들이 후보를 추천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순위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 심의해서 결국 학교가 공식 채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절차가 이제 다 완료된 거잖아요? 대부분.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도서선정 매뉴얼에도 재심의는 가능합니다. 근데 재심의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17개 이미 채택 철회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학교들 같은 경우도 다시 교과협의회와 학교 운영회와 학교장의 최종 선택 이런 절차를 그대로 밟은 과정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가 오늘 뭐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세를 바꾸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특별조사의 목표 자체가 애초에 이제 외압 의혹인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외압과 교육부가 생각하는 외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외압은 이미 이제 교사들 양심 선언에서도 드러났고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실질적인 관여를 통해서 교사들의 자율적인 어떤 교과 선택을 방해했던 그 과정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것이 외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외압이라고 하면.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 채택을 뒤집은 이유가 아마 외부 단체에 의해서 뒤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만 갖고 실체적 외압은 외면한 채 이런 허상에 불과한 외압을 조사하러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미 17개 학교 대부분들이 외부 단체에 의해서 그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비판하고 반발에 의해서 철회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외압의 여지들을 좀 찾아내고자 이번 특별조사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교육부가 뭐 실질적으로 채택 학교를 늘려봐야 뭐 몇 곳이나 늘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채택률을 높이기보다는 전교조를 외압의 배후로 지목해서 공격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 뭐 새누리당 몇 인사들이 이번 이제 교과 채택 철회에 대해 되게 당혹스러워하면서 한편 이런 채택 철회 배경에 전교조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교조 테러라는 표현으로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이런 전교조를 주목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거는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교학사 이제 부실 검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에 대한 그 반대 역할을 분명히 전교조도 한 역할을 했었죠. 당연히 현장 교사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적절한 교과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체를 이제 외압으로 규정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아마 끊임없는 부실 검정과 특혜 검정 이 혼란 상황을 이끌었던 그 핵심 주체는 교육부와 현재 이제 보수 정치권인데 그 책임의 화살을 결국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한 거고 네.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해왔던 정교조의 그 화살을 책임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네. 의도가 좀 깔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 발언, 그 전교조 테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저희들 너무 악의적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교조 대변인 하병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를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이 이 시장의 뒤를 캐고 다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불법 사찰이요, 야당 소속인 현역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본인을 사찰했다고 지목한 사람, 국정원 네. 정보관. 네. 누군지 아는 사람이시죠? 개인적으로 물론 알고, 연락처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그 K모 씨, 김모 씨죠? 네네. 예, 그 김 씨와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어제 이후로는 안 하고, 그 이전에 비서실장을 시켜서 통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물어보셨습니까? 저희, 이미 보도가 된 대로, 네. 이분이 국정원 업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저희 석사 논문 초절 논란을 개입해서, 어느 대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냐. 네. 혹시 시민들이 시민단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데서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냐. 논문을 내놔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왜 그랬느냐고 저희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예. 논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상당히 당황을 했고요. 저희가 녹취를 해놨는데, 가긴 갔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논문 달라고는 안 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왜 당신은 지금 현재는 성남시 담당도 아닌데, 이 성남 담당하시다가 딴 데로 발령난 분이세요? 이천으로 네, 발령났다고 이천으로. 하죠. 근데, 네. 왜 성남까지 와서 그러냐, 떠난 다음에, 그랬더니, 내가 대학 담당관이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까?
이분이 성남 담당을 하다가 이천으로 발령 난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에 간 건 사실이고요. 네. 뭐 대학 담당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상식적으로 요즘도 대학을 국정원이 그렇게 다니면서 아예 맡아놓고 정보 수집을 하는지는 놀랄 일이죠. 가천대가 성남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보관이 찾아간 곳이 가천대고 만난 사람이 가천대 부총장이고요. 네네. 이 사실까지는 시인을 했는데, 네. 과연 이 사람이 이 뭐 정보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뭐 논란을 차치하고요. 이 사람의 네네. 직무 범위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이 사람은 성남시 담당에서 이천시 담당으로 바뀐 후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시점이. 네네. 네. 그 시장님께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녹취록이 이 정보관과 통화한 내용입니까? 정보관과 통한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나마나 네. 이게 나중엔 다 뭐 조작을 해서 막 말 바꾸기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국정원이 민간인 고발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보나마나 저한테도 고발을 하겠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제가 미리 증거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국정원이 보나마나 뭐 저희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고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래서 미리 다 체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도 다 녹음을 해놨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가 이 정보관을 만난 이후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분을 만나서 요청을 받고 또 같이 논문을 찾으러 다니고 뭐 그랬던 그 분이시죠. 네. 그 녹취록을 뭐 굳이 나중에 법적 대응이 들어왔을 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개하시면 안 되는 건지요? 굳이 안 될 건 아닌데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너무 뭐 세밀한 것들을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당연히 공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저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네.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면 당연히 저희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면 굳이 공개할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지만 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네. 그 가천대에서 받으신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렇습니다. 야간 특수대학원 석사 논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일부 조금 전에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네. 새누리당 시장 후보 하겠다는 분들 뭐 3명, 그 다음에 소위 보수 뭐 진영에 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또 저를 이렇게 뭐 음해하는 비방 신문 만드는 그 언론인, 지역 언론인 이런 분들이 이름을 붙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논문이 표절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 석사 논문인데 일부 인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하여튼 이런 논란 자체가 굳이 저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특히 뭐 그런 거 해명하거나 논쟁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해서 제가 그냥 석사 논문 반납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국정원이 별도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이제 일종의 뒤를 캤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꼬리가 잡혔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전부터도 이제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학 그 방문해서 논문에 대한 이런 뭐 정보 수집, 또 허위사실 유포나 또 직권남용 행위를 한 거는 결정적으로 꼬리가 잡힌 거죠. 네. 이 논문에 대한 조사 말고 다른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제 성남에서 뭐 우리 노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굳이 서울도 아닌데 종북 무슨 척결 대회니 뭐 종북몰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 좀 이렇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음습한 그런 좀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의 특정 공무원 인사 내용, 네. 호남 공무원 한 분이 승진한 분이 계신데
이분을 예를 들면 언제 승진시켰냐, 어디로 갔냐, 뭐 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보고를 내가 받았고요. 네. 근데 거기 더해서 또 어느 날은 성남시에 이제 공사,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공사 자료를 전부 다 내놔라. 네. 뭐 이런 요구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어느 날은 또 성남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버스 회사 같은 이제 운전기사로 만든 조합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시민주주기업 현황을 주주명부까지 포함해서 다 내놔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 기업 전체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무슨 그럼 수의계약 현황뿐만 아니라 뭐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이게 국정원 업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건 공문으로 요구하십시오. 국정원의 업무라면 네. 공문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공문으로는 안 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요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인사 비리나 뭐 시에서 공사 주관한 비리, 공사 계약 비리 이런 거 혹시 없나 뒤져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관이 혼자서 했다는 건가요? 뭐 저희는 이제 이게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보도 아닌데 이 비밀스럽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들 그것도 참 우연히 드러난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혼자 했는지 또는 뭐 상부 지시로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연히 이 국가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만 해도 대여섯 건씩이나 되는데 이거 그냥 혼자 했겠냐? 제가 보기엔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 만약에 겨냥을 했다면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 그리고 거기에 네네. 출마할 이재명 현직 시장. 네, 떨어뜨리자 뭐 그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전에 어떤 언론에서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제 성남 이재명 시장 네. 소환하자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비리 수사하고 이 떨어뜨리기 네. 이런 운동 그 계획서를 40페이지나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계속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는 안 됐습니다. 네. 그게 한국경제에 보도됐던 건데 다음에 보도하겠다라고 2차 보도를 예고한 후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보수적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주민 소환 운동을 유도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남에서 그런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뭐 기업 현황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도 인정은 하더군요. 네네. 근데 그것이 그 아로 사건,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그 내란 음모 조직의 돈줄 역할을 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네. 이런 해명을 하는데요. 이게 거기에 제가 뭐 반박을 하면 네. 첫째는 일단 특정 공무원의 인사 발령 사항이나 이런 인사 조사한 거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대학에 가가지고 논문 자료 요구하고 찾으러 다닌 거 이거는 전혀 해명할 수가 없죠. 제가 네. 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성남시의 모든 수의계약을 다 조사해서 아로와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공문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공문으로 요구하라는데 공문으로 안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집적거렸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합리화시킨다면 모든 정보 활동을 혹시 그 사람 그 방첩 문제와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서 네. 했다고 하면 그러면 뭐 온 국민이 사찰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행사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시점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인된 그런 시점들이
국회에서 공교롭게도 국정원 개혁 특위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5월부터였고 논문 찾으러 다녔던 것은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특위가 마지막 난항을 거듭하던 합의를 위해서 그 시점이었으니까요. 네, 그때 난항을 거듭할 때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이 정보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보관이 일종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에서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데 동의한다고 하고 특히 이제 IO들 출입하는 그 정보관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논의를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버젓이 그야말로 그 합의와 또는 국정원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침이나 태도와는 다른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럼 여야 합의대로요. 이번에 이제 그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되기도 했는데 정보관의 활동을 그 정도로 제약을 하면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당하신 그런 일을 앞으로는 방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 가지고는 전혀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법에 테러, 방첩, 국제범죄단체 등등 이런 몇 가지만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성남만 예를 들어도 이 IO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냥 국내의 정치인 정보들, 비리 정보 이런 거 캐러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현재 법률로는 법에 위반되긴 한데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법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어떤 업무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테러, 방첩 이런 거와 관계없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걸 분석하거나 보고하거나 하는 행위를 엄벌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정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나름 노력은 했을 텐데 쟁점이 좀 달랐던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댓글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런 사이버 심리전단, 이런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선거 개입,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이걸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이버 심리전이었으니까요. 이거를 막은 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돌출된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논점이 아니라서 더 네네, 그렇습니다. 의견은 그렇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죠. 홍문종 의원. 이 시장님을 가리켜서 시정잡배라고 했더군요. 네. 이분이 특히 더 이런 날을 세워서 시장님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선거와 관계된 것이죠. 이 새누리당 최고 당직자신데 상식을 가지면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것도 그야말로 시정잡배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그랬을까? 앞뒤 관계를 봐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가족 간 다툼이 녹음된 걸 보고 그것도 편집된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했냐? 왜 험한 얘기를 했을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가족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울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시의회 의장하겠다. 내 동생 퇴진운동하겠다.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한테 어떤 국정원 정보관이 이 동생 간첩 맞다. 주변에 50명 있다 간첩. 다 구속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도 됐는데 이런 과정을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분인데 그냥 탁 떼어가지고 특정 일부만 떼어서 비난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집권당 사무총장의 수준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문종 총장님은 혹시 부모님 계십니까? 확인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특정 부분만 떼서 왜곡해서 공격하는 게 그게 시정잡배가 하는 짓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 속 실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영화와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원래 매주 목요일마다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영화 쉐킷을 진행해드렸죠. 영화 쉐킷이 몸집을 좀 키워서요.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최강희 평론가의 영화 쉐킷이 자리를 옮겨서 방송을 하고요. 이 시간에는 역시 최강희 평론가께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화와 실화 이야기 영실이 오늘 첫 순서입니다. 최강희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영실이 첫 순서입니다. 어떤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만 해도 사실 지금 극장가에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변호인이라는 영화. 네. 바로 어제 개봉 19일 만에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엄청난 흥행세죠. 이 정도 추세라면은 한 1, 2주 안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아시다시피 80년대 불임 사건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났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실화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크죠. 이것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실제 했던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도 이 실화 소재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화를 영화로 옮길 때는 다큐멘터리나 뉴스가 아닌 이상은 영화적인 차원의 각색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각색이 들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허구가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허구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윤색했다, 왜곡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데요. 영화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영화가 뉴스가 아니잖아요. 예. 네, 허구가 가미가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영화적인 감동의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또 당대 관객들에게 어떤 그 유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허구라고 하는 조미료가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실화냐. 그 실화를 왜 지금 하필 불러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이제 기획자들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가장 정답은 뭐냐. 현재의 유효한 실화이냐. 지금 관객들에게 그 실화,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줬을 때 얼마나 큰 유효성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그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몇 년 전에 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도가니라는 작품도요. 그때 그 영화가 개봉하면서 도가니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가니라는 영화가 그렇게 엄청난 흥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화도 많은 분들이 뭐 보셨고 또 알고 계신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기 때문에요. 12월 11일에 개봉한 방은진 감독의 영화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83만 명이라는 관객이 어제까지 들었더라고요. 183만 명. 아주 많은 관객 수는 아니죠. 약간 대중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개봉할 당시 이제 호빗 시리즈 2탄이 이제 개봉을 했고 또 바로 뒤이어서 변호인이 개봉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흥행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많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만듦새에 비하면은 흥행세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을 맡은 전도연 씨의 명령기가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흥행적으로는 약간 홀대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이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바로 2000년대 중반에 실제 했던 그 장미정 씨라고 하는 분이 하면 평범한 주부세요. 네. 이분이 직접 겪었던 일을 영화로 옮겨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미정 씨의 실화는 지난 2006년에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인데요.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줄거리 사실 아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 장미정 씨라고 하는 분의 실명을 쓰지 않고 송정연이라고 하는 그 허구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전도연 씨가 이제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집안이 아주 어려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하게 되죠. 그 프랑스에서 원석을 좀 옮겨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네. 400만 원이라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차였기 때문에 송정연이라는 인물은 그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사실 불법이죠. 원석을 뭐 어디로 몰래 옮겨가는, 그러니까 공항을 이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가방 안에 원석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난 양의 코카인이 들어있었던 거죠. 마약 운반을 하게 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거래와 관련된 일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범죄인 거죠. 어느 나라나 이건 중범죄입니다. 프랑스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송정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구속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할 법정이 저쪽 대서양에 있는 카리브해, 거기 마르티니크 섬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거기가 관할 법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 반대편이죠.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마득한 카리브해의 한 외딴 섬, 마르티니크 섬에 있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2년이 넘게 구속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송정연이라는 인물이 겪게 되는 기구한 사연 위에 이 송정연이라고 한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 관련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외교통상부, 특히 그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제대로 그 자국민 보호 그 행정을 펴지 않은 그런 사태를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약간 외면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행정 편의주의랄까요? 무관심, 방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조금 더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가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죠. 물론 죄는 지었습니다만 그것이 뭐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어쨌든 죄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한 선에서 조금 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외교통상부가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피의자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통역 서비스를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통역 그 관련된 마르티니크 섬에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좀 찾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교민이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역을 지원 안 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지 못했던 것일 뿐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진범이 이제 그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진범이 송정연이라는 인물은
그냥 단순 가담범이다. 모르고 했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단순 가담이냐, 아니면은 뭔가, 어떤 속셈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재판 결과를 프랑스로 송부를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또. 네. 예. 그러니까는 여러 면에서 외교통상부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는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과 동시에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요즘 변호인에서도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하는 대사가 상당히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 도대체 국가란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의 임무잖아요. 국가라는 게.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보고 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보고 나면 가슴이 찡해져야 되는데 답답해집니까? 네, 어쨌든 장미정 씨가 이제 돌아왔고요. 가족과 다시 상봉을 하게 되는 또 그 딸을 아이와도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거니까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네.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정말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해지는 뭐랄까요? 결국은 국가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던 어찌 됐든 그것이 자신의 국민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국가의 임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네. 외교부 측에서 네네. 영화가 왜곡됐다. 네네. 일종의 해명을 하고요. 네네. 반박을 하는. 네. 심지어는 칼럼까지 냈다는 네. 기고문까지 쓰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가진 주제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 네. 안에 허구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뉴스나 이런 데에서 왜곡이 발생됐다면 그건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할 수 네. 있는데 영화는 그냥 허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화에서 모티브를 땄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윤색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미정 씨의 실화도 사실 2006년에 추적 60분을 통해서 세상 네.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때는 그나마 언론이 어떤 국가기관의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어떻게 뒤늦게라도 바로 잡힐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선가 벌어진다면 과연 구제가 될 것인가라고 네. 하는 씁쓸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오늘 영화와 실화 이야기 영실이 첫 순서 집으로 가는 길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교학서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전주 상산고등학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상산고등학교와 관계가 없는 설명을 골라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 서울 성산동에 있다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스바 내일은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